자, 여러분들 명문고 1학년 그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행평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수행평가에서의 어떤 점수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감점당하는 그런 상황들 없게끔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수행평가 내용들 잠깐 보는데요. 지금 6월 14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 1번부터 6번까지의 6문제를 주는데, 그 6문제를 20분 안에 푼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3분 정도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이 방법 잡고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예제 수준의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연립 2차 부등식의 문제 해결이라고도 이제 보여지고, 이것도 예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해결, 이거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함수 파트에서 2차 함수 파트에서 문제가 지금 주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일단은 2차 부등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연립 1차 부등식이나 연립 1차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문제가 보이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게끔 해서 반드시 6개 모두 다 맞춰서 10점 배점을 다 받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예제 1번, 페이지 76쪽이죠. 교과서 76쪽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의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특별히 제한된 변역이 없을 때는, 요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방법,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고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을 주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꼭지점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돼요. 꼭지점이 p, q가 되고, 여러분들이 읽어줄 때는 x가 p일 때 이제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의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고, 최대값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 자, 이게 이제 이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어져 있는 문제 보시면 y는 2에 x제곱 더하기 4x-1이라고 하는 2차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는 거죠.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 만드시고,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빈 공간을 하나 둘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되는 게,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할 거고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1은 2하고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 네, 마이너스 2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의 꼴을 만들어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과 그다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므로, 따라서 여러분들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꼭지점이 최소값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읽어 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완전제곱식, 이 주어진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항의 꼴로 식을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주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서 그런 거야. 최대값은 없다라고 답하시면 되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주어져 있는 그 위로 블록한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반에 제곱해야 되니까 9 더하고 다시 9를 뺐는데 그 뺀 9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9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고 난 다음엔 x가 3일 때 최대값이 3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주어진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한 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그래프에 이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3을 갖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답하시는 게 이게 이제 답을 정확하게 쓰신 게 됩니다. 예제 문제와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정도 연습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2차 함수에 특별한 제한된 조건 없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꼭지점만 구해내면 된다.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항의 꼴을 만든 다음에 완전제곱식 밑에 있는 게 0이 되는 x값에서 이제 상수항 부분에 있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답을 하시고요. 제한된 면역이 없을 때는 최소값이 있으면 최대값이 없고 최대값이 있으면 최소값이 없는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 2번 교과서 77쪽에 예제 2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어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것도 이 앞에 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딱 좋아 보이는데 주어진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fx를 일단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제한되어 있을 때 그 그래프가 실제로 존재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구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누구고 최소값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는 F알파와 F베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쪽에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될 거고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P로부터 더 멀리 있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져야 되니까 FP, P에서의 함수값이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까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아래쪽에 있고 P로부터의 거리가 베타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F 베타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꼭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꼭지점이라는 곳에서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긴 한데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지점을 제외한 그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알파 베타 값이 있죠. 알파에서 베타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오른쪽에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베타에서가 최대값이 될 거고 f 베타라는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일 때는 알파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에서 최소값이 된다.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그다음 알파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 베타에서 최소값이 된다. F 베타. 알파에서 최소값이 되고 베타에서 최대값이 되니까 F 베타의 F 알파.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여기 앞에 페이지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면 일단 주어진 2차 함수를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x-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이런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한 꼴을 만들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위치는 3, 마이너스 6이 되고 주어진 범위가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 2가 3을 기준으로 해서 2가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가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6에서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은 3으로부터 3만큼 가니까 6에서의 값이 훨씬 더 멀리 있겠죠. 2하고
x가 6가지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최대값은 6에서의 값이 되겠죠. 그 최소값은 꼭지점이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답을 할 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구해보면 F2의 값을 구하면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6이었죠? 그 다음에 F6은 6에 36 없어지고 3되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 값들 중에서 요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최대값이 돼야 되죠?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처럼 꼭지점과 양 끝값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 가지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 2하고 6에 해당하는 F2하고 F6이라는 값을 구하고 그다음 꼭지점 구해서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꼭지점을 포함해서 세 가지 값을 비교하는 거고, 만약에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양 끝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그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x-2의 제곱 더하기 6의 꼴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이 f0, f1, 그리고 f2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비교하겠지만 주어진 범위 자체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고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 들어가고 꼭지점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2의 값은 버리고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2라는 값이 나올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2니까 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6이라는 값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서 빠지고 여기 2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라는 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꼭지점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의 양끝값, 그 양끝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 2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 2번의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하단에 풀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1번의 경우에는 이 함수에 대해서도 x가 2일 때의 y값, 3일 때의 y값, 6일 때의 y값 세 가지를 구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최대와 최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도 0하고 꼭지점도 구했고요. 그죠? 2,6이라는 꼭지점도 구했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구해서 0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제일 작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제한된 변형일 때는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 적어도 꼭지점,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 이 세 가지는 비교를 하셔야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된 문제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 해결,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이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1번이 예시 문항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제 1번에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두 개를 주고 그 1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한다. 이게 연립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대원칙이 되죠. 그 과정에 의해서 2x 빼기 3의 경우에는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2x가 1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를 하나 구하시고, 두 번째는 괄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부등식은 자 전개해서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를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x 될 거고 4를 보내면 마이너스 3 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부등호의 방향 바뀌면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 그려서 하나의 수직선 위에다가 5보다 작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범위를 표시해 주시는 거죠. 5보다 작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공통된 부분에 해당하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적인 요 1차 연립부등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을 두 개 푸는 거야. 두 개를 풀어서 공통된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이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둘 다 범위로 주어지겠지. 그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x값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공통된 부분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차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1차 부등식을 실수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인데, 네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연립 1차 부등식의 문제 해결. 제시된 예시 문항은 92쪽에 예제 4번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예시 문항 예제 4번은 연립 1차 부등식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그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일 뿐이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연립 1차 부등식까지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제 4번보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이 더 좋아 보이는데, 예제 4번으로 문제를 제시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예제 4번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K라는 값을 양수로 잡고 양수인 K에 대하여 절대값 A가 K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은 A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절대값 A가 K보다 크다라고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답이 양쪽으로 갈립니다. A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또는 A는 K보다 크다라고 하는 답으로 갈리게 될 거예요. 자, 절대값 A가 K보다 작다, 작으면 답이 사이가 되고요. 절대값 A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 답이 양쪽으로 갈려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1번의 경우에 보면, 절대값 x-2라는 값이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4보다 작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x-2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세 변에 전부 다 2를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하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왼쪽에 있는 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따로따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립부등식일 수도 있는데, 이 부등식에 대하여 우리 부등식의 성질, 세 변의 어떤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요 원리를 이용해서 세 변의 2를 그냥 2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건 2x 빼기 3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어도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면 답에다가도 등호만 붙이시면 돼요. 답에다가도 이렇게 등호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x 빼기 3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2x-3 부분을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x-3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2x가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이렇게 되고, x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이 하나 나오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게 되면 2x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최종적인 답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x 빼기 2의 절대값이 4보다 작으면 4가 답이야. 그 우변에 나와 있는 4의 음수, 이 4에 대해서 마이너스 4 부분과 플러스 4 사이에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2x 빼기 3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5에 대해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문제 해결. 페이지 126쪽에 문제 1번을 예시 문항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보면 이렇죠. y-y1은 m배의 x-x1.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이 공식을 반드시 연습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건 딱 이 조건을 준 거예요. 마이너스 2,4와 기울기 3 줬잖아. 그러니까 m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x1, y1이 되겠죠. 이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y-y1은 m배의 x-x1.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이제 y는 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3x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m배의 x-x1 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자. 물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y는 3x 더하기 b라고 둬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므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b니까 b는 10이야. 그래서 y는 3x 더하기 10이다 라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 과정이랑 이미 공식이 나온 배경이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y 빼기 y1은 m배의 x-x1, 기울기가 m,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1,5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수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행을 기준으로 해요. y축의 수직이다라는 말이 x축의 평행하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은 그 식 속에 x좌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는 점에 요 y좌표만 갖다가 쓰시면 돼요. y는 5라고 쓰면 얘가 y축의 수직인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부연을 하면 1,5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의 뭐 수직이 됐던 평행이 됐던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우리가 직선을 한번 보면 1,5라는 점이 있어요. 1,5라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1,5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이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 응? 얘가 y축의 수직이야. 근데 요 직선의 경우에 얘네들은 반드시 y좌표가 전부 다 5인 직선이잖아. y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은 y좌표를 쓰는 거야. y는 5.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는 5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인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어진 직선의 x좌표는 전부 다 1입니다. x는 1.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 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x좌표는 1이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자. x축의 평행, y축의 수직 같은 말이야. x축의 평행, y축의 수직 같은 말이야. 얘는 y는 지나는 점의 y좌표. y는 지나는 점의 y좌표야. 자, 반대로 이번에는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x좌표를 쓰는 거야. x는 1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공식 연습 확실하게 해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공식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이야기가 6번째 문제로 주어졌는데, 주어진 예시 문항은 교과서 127쪽에 2번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 2번에 총 4개의 문제가 보이고요. 이 4개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방금 전에 5번 유형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을 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기울기를 따로 구하세요. 먼저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 구하는 건 이렇죠. x2-x1분의 y2-y1이라는 요 값으로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앞에 점이 됐던 뒤에 점이 됐던 헷갈리면 그냥 A로 다 정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y-y1은 앞에서 구한 m의 값을 이용해서 m x 빼기 x1이다 라고 하는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죠. 1번 a, b에 대해서 이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x값의 증가량이 4야.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8 빼기 4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갖는 거야. 그리고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y 빼기 3은 m배 마이너스 1에 x 빼기 x1,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7이 1번에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b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자, a, b, a x값의 증가량이 3이고 y값의 증가량이 4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지. y-y1 3분의 4배의 x-x1 따라서 y는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3 3분의 8에다 3분의 9 더하면 3분의 17 되겠지. y는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7이다 라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3번과 4번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야. 3번의 경우에는 내가 x값의 증가량을 구하고 y값의 증가량을 구하려고 했더니 y값의 증가량이 0이야. 4번의 경우는 x값의 증가량이 0이야. 자, 이렇게 3번이나 4번에 주어진 것처럼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그냥 y는 6이라고 쓰는 겁니다. y는 6, 다시 얘기해서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인 거야. x축의 평행한 직선. 4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보면 x좌표가 똑같지. 얘는 x는 5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거라고. 왜죠? 먼저 3번을 보면 얘가 마이너스 7,6과 0,6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데 이 구하는 직선을 봤더니 yx 원점에서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6을 지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점은 0,6이라는 이 y축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다시 얘기해서 3번에 주어져 있는 조건은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엔 식 속에 x가 없어요. y좌표만 써주는 겁니다. y는 6이라고. 4번은 x좌표가 똑같잖아.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x축 원점 y축이 있는데 5,4를 지나고 5,4 5,4라는 점과 또 하나의 점은 5,-1 5,-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y축에 평행하게. 다시 얘기해서 이 직선은 x좌표가 5야. x는 5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두 점을 주는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를 구한 다음 y-y1은 m배 x-x1의 공식에 대입해서 직선을 완성시키면 되고 주어진 점이 y좌표가 똑같아. 그럼 y는 그 똑같은 좌표를 쓰면 돼. y는 6. x좌표가 똑같아? 그럼 x는 5라고 쓰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1번부터 6번,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주어져 있는 유형들에 대한 각각의 문제들을 제가 지금 한 번씩 풀어봤습니다. 사실상 조금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혹시 몰랐다면 지금 이 영상 보면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워져야 되는 부분이야. 그걸 지금 채워주고 싶어서 이런 수행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